저는 지금도 그날 밤의 기운을 잊지 못합니다. 절민의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 바닥에는 급히 끌려나간 듯한 발자국 흔적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흔적 끝에서 저는 찢어진 종이 반쪽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단 한 줄, 내가 없으면 이 날짜를 기억해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이런 말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사람만 남기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쪽지를 손에 쥐고도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눌려 있었고 절민이 늘 앉던 작은 의자만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의자의 그림자는 마치 누군가가 방금까지 앉아 있었던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고 창문 아래 구석에는 아직도 미처 걷지 못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절민은 늘 정돈된 사람이었기에 그 먼지가 더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방을 어수선하게 뒤지고 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종이의 글씨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글씨는 급하게 쓰여 있었고 손이 떨렸는지 줄이 약간 흔들려 있었습니다. 날짜는 절민이 사라지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왜 그 날짜를 이렇게 남긴 걸까? 왜 찢어진 반쪽만 남아 있었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며 제 등줄기를 차갑게 타고 내려가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 북한에서 누군가가 실종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유도 없이 사라졌고 누군가 끌려가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곧 없는 사람이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침묵만 배웠습니다. 절민의 집 주변에는 이미 낮부터 보위부원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그들의 기운은 집 주변을 차갑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민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낮에 마당에서 빨래를 털다 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맞추자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자식의 흔적까지 잃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종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절민아, 너는 뭘 보았던 거니? 그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던 마음을 제게는 조용히 털어놓던 사람이었습니다. 굶주리던 시절에도 서로의 음식을 나누며 버티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문장은 너무나 절박하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을 더 살펴보니 그의 신발 한 켤레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털려 있었고 신발끈은 급히 잡아당긴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그 신발을 신고 나가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팔을 잡아 끌고 간 듯한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작은 협탁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양말 한 쌍과 작은 연필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종이를 자르다 만 듯한 조각들 몇 개가 남아있었습니다. 종이 질감이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쪽지와 같았습니다. 절민은 분명 이 쪽지를 누군가 모르게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들이닥치면서 제대로 숨기지 못하고 반쪽만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방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저는 문틈에 찍힌 작은 자국을 보았습니다. 문을 급히 밀고 들어오며 남긴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그 방에 누군가가 강제로 들어왔고 그 자리에서 그를 끌고 나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보위부가 집 문을 부수듯 들어오는 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까운 친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을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이 들려오는 낮은 기척만이 귀에 스쳤습니다. 어둠 속의 기운은 늘 사람을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북한의 밤은 흔히 적막하다고들 하지만 그 적막은 고요가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누구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종이를 품에 넣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집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움직이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기운은 사람을 숨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피해 어둠 속으로 조심히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조용히 내려앉았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종이에 쓰인 메시지가 계속 귓가를 울렸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날짜를 기억해라. 북한에서는 날짜가 종종 사건의 중심이 되곤 했습니다. 대개 누군가 체포되거나 누군가 끌려가는 날 혹은 누군가 밀고되는 순간을 기록한 날짜였습니다. 그가 이 날짜를 기억해라고 남겼다는 건 분명 누군가에게 알려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의 표정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절민 이야기를 할 때 유난히 말을 아꼈습니다. 눈을 피하거나 입술을 곱게 닫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침묵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감지한 만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물가에서 아주머니 둘이 나누는 조용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또 누구 끌려갔다더라. 사흘 전이라더라. 이 짧은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전이라는 말은 쪽지에 적힌 날짜와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쪽지의 날짜는 절민이 브로커에게 넘겨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 종이를 꺼내보며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내가 왜 그걸 나에게 남긴 거지? 그가 왜 이 메시지를 남겼는지, 왜 마지막까지 말하지 못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쪽지를 급히 찢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그가 남긴 메시지를 다른 의미로 왜곡할까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저에게 마지막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쪽지를 품고 다니는 동안 저는 점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누구든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 오늘의 철민이 내일의 내가 될 수도 있다. 그 두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제 안에서 또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마을의 기척 하나하나를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보위부원들의 발걸음, 이웃들의 시선, 시장에서 오가는 짧은 속삭임들,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더 조여왔습니다. 저는 작은 움직임에도 긴장했고 불길한 기운이 스칠 때마다 손에 쥔 쪽지를 더 꽉 쥐었습니다. 철민의 사라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그가 남긴 쪽지는 제게 처음으로 제재의 그림자를 정확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결국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날짜 아래에 적힌 그의 글씨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결심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철민아, 내가 남긴 이 날짜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말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각성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발견한 찢어진 쪽지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친구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조용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철민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이 땅을 떠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이 제 삶의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늘 같아 보였지만 철민의 사라짐 이후 모든 것이 뒤틀린 듯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사람들의 짧은 인사도 어쩐지 경계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점점 더 깊은 모순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아래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아침은 언제나 단조롭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겨울이면 얼어붙은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여름이면 눅눅한 열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늘 조심스러움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은 국가가 강요한 것이었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조심스러움을 생존의 기술로 삼았습니다. 철민이 사라진 뒤 저는 아침마다 마을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보던 풍경 속에서 작은 이상함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앞에 서 있는 낯선 경비원, 장마당 입구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유난히 살피는 보이부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침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마당은 우리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배급은 이미 오래전에 끊긴 지 오래였고 사람들은 각자 장마당에서 필요한 걸 구하며 버텼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상자에 물건을 담고 장마당으로 나가는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저도 그날 아침 쪽지를 품고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에서 종종 중요한 소문이 흘러나오곤 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초입에는 늘 중국산 물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라디오를 팔았고 누군가는 중국 과자를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흥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시장 안의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말투가 더 낮아졌고 표정에는 더 깊은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 안쪽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보이부 단속이 심해졌어. 그 말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북한에서 단속이라는 말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누군가 사라지는 예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철민의 사라짐과 무관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시장에는 미묘한 기운이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보면서도 자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또한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해졌습니다. 보이부원들이 시장을 가로지르며 사람들을 훑어보는 모습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평온함은 언제나 얇은 막 같은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듯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늘 두려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민의 쪽지를 품은 이후 그 두려움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마을은 국경과 가까워 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중국에서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브로커들도 섞여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종종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움직임조차 감지될 정도로 불안정했습니다. 보이부원들의 움직임이 너무 잦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강 근처로 향했습니다. 강 주변에는 항상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물 흐르는 기운, 갈대가 마찰하며 내뿜는 차가운 공기, 그 모든 것이 사람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강은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경계선의 상징이었습니다. 넘어가면 죄가 되고 돌아오면 감시가 되는 구역이었습니다. 강가에서 저는 마을 사람들이 주고받는 짧은 시선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입을 닫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강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누군가는 발끝만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쪽지의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사흘 전, 그날 이 강 근처에서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 철민이 왜 그 날짜를 기억해라고 남겼을까? 그날 밤 강가에서는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강을 바라보며 짧게 서로를 살폈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국경 근처의 분위기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긴장이 고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보이부원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짧게 저를 보다가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제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쪽지 때문에 제 행동은 이미 조심스러워졌고 작은 자극에도 몸이 반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오래된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먼저 끌려간다. 북한에서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보다 조용히 사는 사람이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말이 적고 의심받을 이유가 적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체제는 더 쉽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철민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했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그러나 북한에서는 죄는 실제 행동이 아니라 체제가 필요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작은 일들을 보며 점점 그 모순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면서도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다가도 다음 날에는 그 이웃이 보위부에 불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니 사람들은 서로에게 다정하면서도 동시에 견제했습니다. 그 모순은 너무 깊어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을 회관에서 전체 모임이 열렸습니다. 당 간부가 단상에 서서 충성을 강조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늘 같았고 그들의 요구는 늘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이상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침묵하는 듯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주변 사람들은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가벼워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키는 평온인가? 그 평온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자리를 침묵으로 덮어 만든 평온.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평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철민의 사라짐은 제게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쪽지 한 장이 제 마음속에서 거대한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생존을 향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주변의 모든 일상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사람들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모습 속에서도 각자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언제든 누군가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잠을 편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쪽지를 품고 있는 동안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밀고 들어오는 상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현실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습관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을 뒤편 공터에서 낯선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강 쪽에서 잡혔대. 브로커가 많아져서 단속이 더 심해졌다더라. 그 짧은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말들이 모두 철민의 쪽지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에서 브로커에게 넘겨졌고 그 사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쪽지를 꺼냈습니다. 종이에 적힌 날짜는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마치 그 날짜가 제게 계속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민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알 것 같다. 그는 사라지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말을 건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철민의 쪽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결국 제게 남겨진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일상 속에서 더 많은 모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순은 너무 깊어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일상은 늘 평온한 듯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숨겨진 공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철민의 사라짐을 통해 그 모순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은 결국 제 마음을 움직여 다음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온의 얼굴을 한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 남긴 쪽지의 날짜를 알게 된 뒤 제 일상은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낮은 소리들, 장마당에서 흘러나오는 소문들, 모두가 하나의 흔적처럼 제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쪽지를 품고 며칠을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당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낯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은 빠르고 말소리는 짧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동시에 숨기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때 길모퉁이에서 아주머니 셋이 모여 조용히 말하던 걸 들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흘 전 그 젊은이도 강 쪽에서 붙잡혔다더라. 다른 사람이 얼른 그녀의 팔을 잡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그대로 움켜쥐었습니다. 사흘 전
그 말은 쪽지 속 날짜와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리에 눕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왜 그 날짜였을까? 왜 그가 그걸 저에게 남겼을까?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 저는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말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국경 쪽에 사는 작은 가게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평소 말수가 적었고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 누구보다 많은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날 강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몇 명 끌려갔지. 그의 말은 조심스럽고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잇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흘 전, 그날은 누군가의 삶이 갈라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철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종이 위에 흔들린 글씨는 마치 제게 말 걸 듯 보였습니다. 그는 그 날짜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날 글을 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은 곧바로 그를 향한 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에게 말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곳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누군가를 지켜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 침묵이 사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철민과 친하게 지내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바람이 드나드는 창가에 서서 오래된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철민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잠시 저를 보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 친구 불안해했어.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왜요? 제가 묻자 그는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찾고 있었어.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제가 그동안 느껴온 모든 의문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뒤쫓고 있었고 그가 남긴 쪽지는 바로 그 사실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속의 움직임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누군가를 데려가고 사람들은 그 손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이 마을의 일상이 되었고 그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철민이 마지막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강 주변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물이 흐르는 기운이 땅 위로 스며들었고 갈대 사이로 찬 공기가 움직였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철민의 발자국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은 무엇이었을까? 강가에 서자 제 마음은 이상한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평생 보고 살아온 강이었지만 그날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강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경계였습니다. 강을 건너면 또 다른 세계가 있었고 강을 못 건너면 이곳에서 영영 사라지는 일이 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멀리서 작은 기운이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기운마저 제게는 낯선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철민의 사라짐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강 주변의 모든 기운이 증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일들이 제겐 날카로운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아무도 묻지 않을까? 왜 사라진 사람의 이름을 더는 부르지 않을까? 그 질문들은 밤마다 제 마음속에서 커졌습니다. 북한의 현실은 겉으로는 규율과 평온을 말하지만 그 아래에는 늘 무너진 사람들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의 흔적은 종종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만 겨우 남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큰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삶을 지키려는 체제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체제, 그 안에서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진실은 위험했고 질문은 죄가 되었으며 의문은 곧 사라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철민의 사라짐은 그 모순을 제게 가장 깊게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사람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조용히 마을에서 지워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처음으로 체제가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체제의 허점을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감시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까지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철민이 남긴 작은 쪽지 한 장이 그 사실을 제게 알려준 첫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상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쪽지는 작은 종이였지만 그 종이가 말하는 진실은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더는 눈을 감고 살 수 없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성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땅을 떠나야 할 이유를 명확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 주변을 더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장마당의 움직임, 보이부의 시선,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강 주변의 기운, 그 모든 것이 제게 하나의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길만이 제 삶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철민의 쪽지를 계속 품고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마침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은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는 침묵하며 기다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심은 두려움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그날 새벽, 마을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철민의 사라짐이 제 마음에 남긴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무게가 결국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탈출을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집을 떠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번 발을 내딛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딛는 동안에도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숨을 죽인 채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집안에서 가장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했습니다.
쌀을 조금씩 덜어내어 숨길 공간을 찾고 옷 2벌을 얇게 개어 낡은 배낭 아래쪽에 넣어두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정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탈출은 혼자만의 용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길을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도움을 줄 사람을 조심스럽게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잘못 찾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인생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오래 알고 지내던 공장 선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가끔 국경 근처에서 중국 물건을 가져오는 일을 돕곤 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그만큼 주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직접 말을 꺼낸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저는 선배가 혼자 연탄을 정리하던 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는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늘 그렇듯 무심했지만 그 눈빛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배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입을 떼자 선배는 주변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 침착한 움직임만으로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그러지. 선배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미 철민의 사라짐을 알고 있었고 제가 그 일을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떠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제 안에 오래 숨겨져 있던 문장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제 심장은 크게 뛰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선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제게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는 조심해야 한다. 그의 말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도망은 용기가 아니라 준비다. 준비 없는 용기는 오래 못 간다.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탈출은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길, 정확한 사람, 이 3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강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선배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다시 찾아올 거라 생각했고 제가 실패하지 않도록 시간을 조금 더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제 결심을 이해했고 제가 가려는 길이 완전히 막힌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탈출 계획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더 많은 모순과 위험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보위부원들의 단속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국경 주변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투덜거리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더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강 쪽으로 가는 작은 오솔길을 살피기 위해 먼저 길을 걸어봤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길은 사람의 기척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기운, 바람이 스치는 기운, 그 모든 것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느껴졌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저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물살을 지켜봤습니다. 북한의 강은 계절마다 모습이 달랐지만 그날의 강은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물빛은 잿빛이었고 갈대 사이로 스며드는 기운은 사람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저는 강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은 자유로 가는 길이자 죽음과 가장 가까운 경계였습니다. 발을 잘못 내디디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다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떠날 것인가였습니다. 날짜를 정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보이부의 순찰 시간, 경비대의 교대 시간, 사람들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작은 창문 틈으로 국경 근처의 불빛을 관찰했습니다. 불빛은 일정하지 않았고 가끔 일정치 않은 순찰이 있었습니다. 그 불규칙한 움직임이 더 큰 위험을 뜻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배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흘 뒤가 좋겠다.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사흘 뒤 철민의 쪽지 속 날짜가 계속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사흘 뒤입니까? 제가 묻자 선배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순찰이 흔들린다. 교대가 늦어지는 날이다. 그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오래 경험에서 나온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강가를 떠올렸습니다. 사흘 뒤, 그날 저는 그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결심이었습니다. 탈출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집안의 작은 물건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낡은 그릇, 오래된 구두,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 사진 속에서는 우리가 함께 웃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제가 지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탈출은 도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짐을 줄여갔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빼며 마지막 순간 숨을 가볍게 할 준비를 했습니다. 탈출할 때는 최소한의 짐만 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한 짐은 발을 잡고 결국 목숨을 위협하는 짐이 되었습니다. 탈출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기운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가운데 저는 도무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이제 곧 떠난다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배낭을 고쳐매며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집 문을 닫는 순간 마음속에서 묵직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이 문을 다시 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삼키며 저는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발걸음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을 끝을 벗어나며 저는 작은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 강이 있었습니다. 철민이 사라진 그 강, 그리고 그 강이 이제 제게 새로운 생을 열어주는 첫 관문이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의 준비는 매우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품었습니다. 철민의 사라짐이 남긴 진실은 결국 제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을 벗어나자
새벽 공기는 뺨을 찌를 듯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걷는 길은 평소 수없이 다녀보던 좁은 마을 길이었지만 그날은 완전히 다른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가장자리로 향하는 발걸음 같았습니다. 강으로 가는 길은 마을 뒤편의 작은 숲을 지나야 했습니다. 숲속의 공기는 눅눅했고 낙엽에서 은근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은 발자국 하나, 기척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숲길 끝에 다다르자 멀리서 강가에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별빛이 물 위에서 아주 약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걸 넘지 못하면 끝이다. 그 생각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조였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물 흐르는 기운만이 지면을 통해 아주 약하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갈대 사이로 몸을 낮추고 주변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이 시간에는 순찰이 거의 없다고 들었지만 거의 없다는 말은 북한에서는 결코 안전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갈대 맞은편에서 낮은 기운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몸을 한층 더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순찰병의 느릿한 이동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고 움직임도 느렸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순찰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저는 손바닥에 식은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숨을 길게 눌러 참았습니다. 순찰이 멀어지는 기운이 느껴지자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혼자 건너야 하는 시간입니다. 강을 건너는 길은 얕은 부분을 따라 대각선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얕은 길은 해마다 바뀌었고 누구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그 길을 찾는 일조차 큰 위험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 배낭 옆에 끼워 넣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땅의 기운을 직접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의 강은 물살이 빠르진 않아도 바닥이 미끄러웠고 잘못 디디면 몸이 순식간에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첫 걸음에서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밀고 올라왔습니다. 그 감각은 순간 제 몸을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이겨내야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물살은 느려 보였지만 발목 언저리에서는 기운이 강하게 스쳤습니다. 저는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팔을 아주 조금 벌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 저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기에 극도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때 물기운이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살갗에 닿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 맞은편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모래와 물이 섞인 냄새가 코끝에서 살짝 올라왔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신 채 그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순찰병일까? 아니면 강을 넘으려는 또 다른 사람일까? 잠시 후 그 기운은 풀숲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바람이 스친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다시 몸을 일으키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뒤편에서 아주 약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몸을 굳히듯 멈춰 섰습니다. 그 흔들림은 물살이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뒤쪽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기운이었습니다. 누구지? 제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순찰병이 뒤에서 다가오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탈출자인가? 양쪽 모두 위험했습니다. 특히 순찰병이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발소리 대신 기운만 느껴지는 방향을 좁히기 위해 조심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형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도 저처럼 강을 건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있는 위치를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도 몸을 굳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끝없이 늘어지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손을 아주 천천히 들어 입술 앞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손짓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뒤돌아 자신이 가던 길을 조심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의 침묵을 지켜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침묵이 한 사람의 생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구간은 물이 좀 더 깊었고 바닥은 더욱 미끄러웠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을 다해 기울어지는 몸을 잔잔히 잡았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제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발끝이 단단한 땅을 느꼈습니다. 강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몸을 한번 가볍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너도 중국 땅에서는 더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발을 가볍게 털고 신발을 다시 신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둠을 살핀 뒤 약속된 길을 따라 더 깊은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는 길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불안함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힘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살아야 한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제가 끝까지 버티게 해줄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강을 넘는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제 운명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강을 건넌 순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마침내 절정의 순간을 통과했고 새로운 위험이 기다리는 앞으로 조용히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닿은 순간 저는 잠시 두 무릎이 풀릴 만큼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위험을 벗어났다고 해서 제가 안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삶은 또 다른 공포와 추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땅의 공기는 북한과는 다른 냄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공기조차 제게는 잠시 숨을 고르게 할 뿐이었습니다. 숲속 어둠은 더 깊었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은 몸을 구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숲 가장자리에서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다음 길을 머릿속에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배가 알려준 길은 중국 마을로 곧장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오래된 농가 뒷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어두웠지만 그만큼 눈에 띄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낮은 자세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는 것들은 적었지만 나무의 기운, 땅의 촉감, 바람의 방향을 느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첫 발걸음은 그 자체로 큰 공포였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농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이 사람의 기척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바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쪽으로 몸을 숨기며 주변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농가 쪽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지만 세게 부딪히는 억양만으로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사이로 낮게 웃는 기운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것이 결코 친절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길을 더 앞으로 나아가던 중 갑자기 뒤편에서 낯선 발걸음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고 잡목 사이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 순간이 또 다른 절정의 위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졌고 나뭇잎이 스치는 기운이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길게 눌러 삼켰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발걸음이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낯선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몇 초 동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중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그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잡아당겼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찾고 있다는 뜻이었고 그들은 제 주변 어디까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저는 그가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끝없이 늘어졌고 주변의 공기마저 제 숨을 막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숲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제야 저는 숨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쉬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북한의 추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추적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북한 사람을 잡아 넘기면 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숨어있는 동물이 아니라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멀리 떨어진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버려진 농막처럼 보였습니다. 기둥은 오래되어 기울었고 문은 한쪽이 떨어져 나간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조심히 들어갔습니다. 그 안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잠시 몸을 놓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갑작스러운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부터 손에 밥 한 숟가락도 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낭 속에 넣어둔 마른 옥수수 조각을 꺼내 조용히 씹었습니다. 입안에서 부서지는 옥수수의 거친 촉감은 그 순간 저에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잘 수는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누군가 문을 밀고 들어오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의 보이부와 중국의 브로커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공포는
잠시 숨을 쉬는 일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먼 거리를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얼굴을 낮게 숙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북한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잡혀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골목은 복잡했고 중국 사람들의 말소리가 어디서나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노인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짧게 보고 다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시선이 저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나를 알아본 걸까? 그러던 중 한 집의 문이 살짝 열리며 낯선 여성이 제게 손짓했습니다. 저는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더 강하게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 입모양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도 명확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북한에서 왔지? 그 말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망설였지만 그녀는 이미 제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겁내지 마. 도우려는 거야. 그녀의 말투에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경계와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음식을 내어주고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머물면 안 돼. 곧 사람들이 알아. 그 말은 이곳이 잠시 숨을 고를 수는 있어도 오래 머물 곳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음 마을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길은 브로커들이 자주 다니는 길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경찰의 단속에서도 비켜있는 길이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그녀는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다음에 찾아가야 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믿지 말고 조심해. 그 말은 제게 또 다른 각성을 주었습니다. 이 길은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땅의 기운은 여전히 낯설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마치 숨겨진 위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여성이 건넨 종이는 누군가가 제 길을 알고 있다는 신호였고 그것은 이곳에서 살아남을 작은 실마리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품에 넣고 더 깊은 중국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는 계속 가야 한다. 중국 땅은 숨을 쉬면서도 숨을 감춰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벗어났지만 자유는 아직 멀리 있었고 위험은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절망과 불안을 반복하며 작은 희망 하나를 붙잡고 다음 길을 향해 조용히 걸었습니다. 중국 숲에서 한참을 떠돌던 어느 날 저는 드디어 다음 길을 안내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믿지 않으면 더 나아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발걸음은 한국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관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여전히 막막했지만 마음속 작은 희망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이 남겨준 종이에 적힌 이름은
중국 변두리의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을 몰래 숨겨주던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을까지 며칠 동안 길을 이어 걸었습니다. 밤에는 숲 근처에서 몸을 숨기고 낮에는 마을 주변을 피해 움직였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곧 체포의 사유가 되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늘 경계를 놓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부러 외고로 된 골목을 피해 사람들의 시선이 적은 길을 골라 걸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닫혀 있었고 안쪽에서는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옆벽 아래의 작은 틈을 눌러 종이를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이 방법이 그 장소에 오면 하라는 그녀의 지시였습니다. 잠시 후 문 안쪽에서 조용한 기운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게. 그 말은 낮았지만 그 안에 묘한 굳셈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작은 등잔 하나가 벽에 기울어진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고 그 그림자 아래에는 이미 2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지만 표정에는 지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빛만으로 서로의 처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쉰다. 내일 새벽에 움직인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경고와 지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누군가 지나가는 기운이 스쳤고 그때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마치 폭발 직전의 긴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자는 우리에게 빛바랜 지도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도에는 중국을 지나 동남아로 이어지는 낯선 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짧지 않았고 중간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까지 직접 가는 길은 없다. 중간에 여러 번 갈아타야 한다. 남자의 목소리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착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건너야 할 강, 넘어야 할 언덕, 피해야 할 단속구역을 하나씩 짚어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그보다 더 멀고 더 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자가 앞서 걸었고 나머지 3사람은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중국 거리는 어둡고 깊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한 줄기로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작은 농촌 마을의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남자가 준비한 오래된 화물 트럭에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트럭의 뒷칸에는 나무 상자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우리가 숨어 들어갈 공간이 있었습니다. 들어가. 내가 신호할 때까지 나오지 마라. 남자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 사이에 몸을 구겨 넣었고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트럭 문이 닫히는 순간 어둠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긴장했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자체가 흔들렸고 그 진동이 몸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트럭 밖에서는 말소리와 발걸음이 오갔고 저는 그 소리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흔들림 속에서 지나가는 시간만을 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트럭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단속대 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트럭을 두드리며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침착하게 대답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트럭을 열면 우리는 끝이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는 일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내 몸 안에서 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기척은 멀어져 갔고 트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시간 뒤 남자가 트럭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내려. 이제 다음 길로 간다. 우리는 조용히 트럭에서 내려 바닷가 근처의 작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동남아로 향하는 또 다른 연결책을 만나야 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했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있었고 거리에는 붉은 간판 불빛만 흐릿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더 촘촘히 뭉쳤습니다. 잠시 후 남자는 작은 식당의 뒷문을 열고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2명의 한국행 대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긴 시간 동안 이 길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식당 주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머물고 내일 새벽에 이동한다. 그는 우리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국을 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얼마 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어보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식당의 작은 방에 누워 저는 전장의 나무결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곧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동남아 어느 나라의 국경을 넘어 한국 공관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 길은 중국보다 더 위험했고 길을 잃으면 다시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하늘 아래 공기가 낮고 눅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공기 속에서 저는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인생의 마지막 구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국경 근처의 작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앞에서 남자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문이 열리면 그 안으로 뛰어들어라. 되돌아보면 안 된다. 그 말은 제 마음속 모든 긴장을 한꺼번에 조여왔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저는 손 안에 있던 철민의 쪽지를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기억해라. 그 말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길게 내쉰 뒤
안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수십 개의 감정이 한꺼번에 제 몸을 흔들었습니다. 두려움, 희망, 떨림, 그리고 아직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 문이 닫히는 소리 없이 저는 마침내 한국행 최종 관문 안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문 안으로 들어온 순간 저는 비로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한국까지의 여정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저는 이미 돌아가지 않을 길을 통과했습니다. 절정의 긴장 속에서 희망이 조용히 심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최종 관문에서 조사를 마치고 낯선 하늘 아래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아주 천천히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숨을 바짝 죄던 긴장은 조금씩 몸 바깥으로 밀려나갔고 대신 알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살았다는 말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북한에서 보던 풍경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마을의 크기나 건물의 높낮이가 아니라 공기 속에 흐르는 기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은 빠르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긴장은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기운은 숨을 죄는 것이 아니라 숨을 편히 쉬게 하는 기운이었습니다. 처음 머물렀던 공간은 한국 정부의 보호시설이었습니다. 그곳의 방은 단출했지만 처음 보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전기 스위치 하나조차 낯설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언제든 밝아지는 조명이 있다는 사실이 그날 저에게는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사 과정은 길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제가 더 이상 조심스러운 침묵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조사관들은 질문을 많이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제가 북한에서 익숙했던 의심이나 위협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편안했고 그 편안함이 제가 가진 긴장을 조금씩 녹여냈습니다.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한국의 여러 규칙을 배웠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진 작은 노트북, 휴대전화라고 불리는 얇은 기계, 버튼 하나로 연결되는 낯선 세계들, 그 모든 것이 처음에는 너무 빠르고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 속에는 사람을 억누르는 힘이 없었습니다. 익숙해지기만 하면 누구든 따라갈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잠깐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며 과거를 조용히 떠올리곤 했습니다. 강을 건너던 밤의 차가움, 중국 숲에서 느꼈던 낮은 발걸음, 낯선 사람의 작은 손짓, 그리고 철민이 남긴 쪽지,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제 마음속에서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직원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밖에서 생활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 말은 제가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섰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을 곧게 세우고 심호흡을 길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입소자들이 나가는 날이면 보호시설 복도에는 묘한 정적이 흐르곤 했습니다. 저 또한 그 정적 속에서 조용히 짐을 싸며 새로운 삶을 위한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그동안 받은 작은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철민의 쪽지뿐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햇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눈부셨습니다. 저는 얼굴을 잠시 들어 그 빛을 온전히 맞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살아서 여길 걷고 있구나. 한국에 정착하고 난 후 처음 마주한 일은 혼자 사는 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디로 가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늘 누군가가 먼저 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선택이 제 손에 넘어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제가 골라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취향으로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을 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구나. 처음 자취방에 들어간 날 방 안은 조용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묘하게 새로웠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북한에서 느꼈던 무거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공간이 마치 제 인생의 두 번째 첫날 같았습니다. 저는 가끔 책상 서랍을 열어 철민의 쪽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 종이는 이제 많이 낡았고 가장자리는 희미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칠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억해라.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문장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은 기둥 같은 문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철민의 가족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마침내 그분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전해준 쪽지를 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안도의 감정이 한꺼번에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들을 더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거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내일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순간을 잊지 말자.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이 땅의 속도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일자리를 시작하며 하루하루를 다시 쌓아갔습니다. 완벽하게 적응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전보다 더 저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 도시의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사람들이 웃고 걸음을 내딛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용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철민의 쪽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의미를, 그는 자신이 가지 못한 길을 제가 대신 걸어가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제 삶을 조용히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작은 서랍 속에 그 쪽지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힘든 마음을 안고 돌아와 그 종이를 꺼내 오래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종이 속 글씨는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지금도 가끔 강을 건너던 그 밤을 떠올립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모든 것이 두려웠던 시간,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 여정을 지나야만 오늘의 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순간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도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살아온 길을 잊지 말자. 그리고 남은 길도 천천히 걸어가자. 이렇게 제 이야기는 완전한 끝을 맞습니다.